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영상은 이제 1910년대인데요. 사진은 이제 일제강점기 관련된 사진들 일단 전부 다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사진은요. 요거는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조형물이에요. 예, 그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조형물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그 유관순 열사 그 기념관이 있어요.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서 저는 기념관을 갔었는데 거기에 있던 동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소녀상이고요. 소녀상이 좀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군산에 동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동국사 절 안에 그 자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소녀상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 가지 뜻인데 저도 이제 작은 소녀상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 어, 요 그림자 모양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때 그 소녀의 모습이고 요거는 지금 제 모습인데 여기 나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나비가 되게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비 배지 하는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민사 박물관이라고 인천에 가면은 인천 거의 끝에 바다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그 우리 음,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너무 여기 한반도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연해주, 만주, 미주 이런 곳으로 이제 많이 이민을 가세요. 그 이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 박물관입니다. 한번 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곳들인데요. 요거는 제주도 이제 3.1 독립 제주도에서도 3.1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거기 이제 기념탑이고 기념비고요. 여기 이분들은 해녀분들이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해녀분들이 또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흉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진 먼저 봤고요. 1910년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그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이 그 일제의 강제 점령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때 원래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죠. 근데 다시 조선으로, 왜 이때부터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이 이때부터 다시 이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이때부터 다시 조선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됐고요. 1905년에 이 조선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원래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했잖아요. 을사조약 그 체결하면서. 그런데 이제 1910년대 들어서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이 조선 총독부라고 명칭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땅을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총독부의 총독은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육해군 내 전직 그리고 현직
대장만 총독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리고 이들은 뭐 행정, 입법, 사법, 군사 통수권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왕이라고도 하고 일본의 입장에선 천황이죠. 그리고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천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제 천황이라고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천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천황의 직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1945년 8월 15일까지 그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조선을 통치하는 총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추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중추원은 이 총독의 자문기구라고 써있죠.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권한을 막 강하게 가졌던 건 아니고 명예직이었어요. 황족이라든지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냥 명예직이라고 형식적인 기구라고 아시면 됩니다. 1910년대 통치를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는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헌병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조금 강하고 좀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헌병도 마찬가지로 군대 경찰이잖아요. 이 조선 땅을 완전히 이제 그 군대처럼 강하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도 막 칼 차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조선을 아주 강하게 헌병 경찰이 통치를 하게끔 했던 시기가 1910년대입니다. 이때 어떤 법들이 있냐면요. 범죄 즉결례, 경찰범 처벌 규칙, 뭐 조선 형사령, 조선 태형령 등이 있는데요. 이 범죄 즉결례는요.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고 경찰이 바로 처벌이 가능했던 제도가 범죄 즉결례고요. 경찰범 처벌 규칙은 그 일상생활도 단속을 했다는 거죠. 그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또한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한 걸 이야기하고요. 조선 형사령은요. 그 일본의 형법을 조선에서도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조선 태형령은 이 태형이라는 게 원래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 태형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조선 사람에게만 실시를 했던 거예요. 태형은 그 회초리 있죠. 회초리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던 걸 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선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켰던 조선 태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한 나라에는 교육 제도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나라의 발전에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령도 반포를 하는데요. 제1차 조선 교육령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우민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우민화 교육은 말 그대로 멍청한 국민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편리해야 하잖아요. 너무 많이 배우고 계몽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멍청한 국민으로 양성하는데 대신에 기본적인 기술은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서 실업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인들을 좀 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자신들이 통치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수신 교육을 중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천황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일본어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충성심을 일왕 천황에 대해서 충성심을 강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신 교육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적 통치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 토지조사 사업은 한 나라를 이제 통치를 했으니까 그 지역의 토지를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토를 장악을 해야 돼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 내에 자진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자기가 기한 내에. 기한이 넘어가면 이게 내 소유의 토지라고 증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그 땅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실시한다는 것도 잘 몰랐고 방법도 잘 몰라서 기한을 넘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 소장농으로 좀 전락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국유화 시킨 땅들은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지주층이 많아졌고요. 그 일본인 지주층에 소작을 하는 조선인 소장농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토지 조사뿐만 아니라 임야,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 이 산도 당연히 조사를 해서 토지조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편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삼림경이라는 것을 반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한 거였고요. 이때 이제 집원제라는 게 창설이 돼요. 지금은 우리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이제 전환이 되고 예전부터 실시는 했지만 아직도 집원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이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많이 도로명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근데 그 집원제는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이 됐던 거고요. 산 또한 그 집원제를 도입을 해서 가끔 시골에 가면 자기 집 주소가 뭐 산 몇 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냥 그 산. 그래서 이런 집원제를 이때 이제 산에도 집원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 또한 국유화를 많이 시켜서 자신들의 그 땅을 많이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본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냥 신고만, 나 이거 회사 만들 거예요. 신고만 하면 안 되고 허가를 일제가 그래 그거 해도 돼 라고 허가를 해줘야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강제적으로 통치를 한 거잖아요. 그 의사조약부터 이미 고종의 승인도 없었고 자기들이 멋대로 외교권도 빼앗아 가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일 병합조약도 고종 순종이었죠. 그때는 순종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이제 해서 강제력으로 정말 강제 점령을 한 강점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일제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요. 국내에서는요, 주로 비밀 결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단체들을 몇 개 보면요.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는 임병찬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벽주의라고 해서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복벽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종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그 고종 황제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들은 그 조선 총독한테 그 우리 국권 다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가 아니죠. 우리 국권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중에 발각이 돼서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벽주의잖아요. 고종을 다시 황제로 세우려는 그와 반대로 공화정을 추구했던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박상진이 주도를 했고 김좌진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개편이 된 대한광복회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만주의 지역에다가 사관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연금도 모집을 하고요. 돈이에요, 돈.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광산이나 우편차 이런 차들을 습격을 해서 재물들을 이제 약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국권 회복단이라는 거는 유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만든 단체고요. 이들은 이제 단군 숭배를 통해서 국권 회복 운동을 했는데 이 일제강점기에는 이 단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런 위협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는 다 뭉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 조선에서는 단군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한반도의 역사가 그 이전에 이미 통일된 국가였던 단군 조선에서부터 시작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 서로의 그런 이익을 챙길 게 아니고 하나로 뭉쳐서 외부 세력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대종교, 단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또 조선국민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조선국민회는요, 이 하와이에 있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랑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군자금도 모집하고 그리고 무기도 그 군자금 모집한 걸로 해서 무기도 구입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송죽회가 있는데요. 이 송죽회는 평양의 숭이 여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고요. 군자금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독립 투사들이 그 일제에 의해서 투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투옥된 그 독립지사들의 남은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가족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립단, 기성불단,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대한애국부인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김마리아라는 분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름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죠. 이 두 글자만 제외하고 완전 똑같아요. 근데 다른 단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실시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비밀 결사로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군대도 만들고 더 이제 크게 독립운동 단체를 좀 크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주, 연해주, 미주, 상하이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만주 지역에서는요. 경학사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세요. 여기 서간도인데요. 만주가 간도 지역인 거예요. 서쪽 지역이 서간도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신흥 강습소를 만드시고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해요.
네, 요시는 강습소 만들고 그리고 부민단 한족회 등의 단체도 만드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독립군 단체들을 좀 양성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다져 놓으시고요. 또 서전서숙이라는 것이 이제 이상설 등 이제 주도가 돼서 만드는데요. 여기는 북간도 지역입니다. 서전서숙은 이후에 이제 명동학교 그리고 한민학교 등 설립에 영향을 준 곳이고요. 간민회라는 것도 만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도 지역의 자치단체예요. 그, 그 지역을 이제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를 꾸린 거예요. 이게 간민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도 국민회라는 것도 만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민회군과 대한북로 독군부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간민회의 활동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범도라는 분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 이제 대한독립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를 지원을 해줘요. 간도 국민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중광단 이 북로 군정서를 이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종교가 주축이 돼서 이 북로 군정서가 개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자진 장군도 계시고요. 서일이라는 분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해주 지역인데요. 연해주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 지역이 만주 지역이고 여기 이렇게 가느다랗게 여기가 연해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러시아 땅이고 원래는 청나라 땅이었는데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서 러시아 땅으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고 여기에서 또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드셔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동휘라는 분이 이 연해주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뭐 성명회, 권업회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권업회 주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러시아의 통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연해주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후에 이제 대한국민의회로 개편이 되고요. 이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 때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연해주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상하이에도 있었는데 이 상하이 지역은 그 중국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 중국도 열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완전히 한 나라한테 완전히 먹힌 거는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상하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했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우린 프랑스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국 쪼개지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서 프랑스 조개지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이 연합국 쪽이었기 때문에 영국하고도 이제 같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활동하기가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뭐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등이 있는데 이 신한청년당은 그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을 한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에는요, 대한민국민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그 장인환 전명원 장인환 전명원 의사의 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 스티븐스는 누구냐면 요 전에 영상 보시면 1904년에 1차 한일 협약을 맺어요. 이때 이제 이 외교 고문으로 우리 그 대한제국을 그 고문의 역할로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헛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일본이 조선 뭐 발전시키는데 도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 두 분께서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민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체 안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군단, 그 군대예요. 요게 이제 하와이에서 박용만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한민보라는 그 신문도 발행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국문으로 그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사단이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드신 단체고요. 그리고 이제 숙노학교라는 단체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백린 선생님께서 한인 비행학교를 만드셔서 그 공군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가 존재하는 제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화제를 이야기해요.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대한제국의 국왕으로 주권이 황제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뭐 신규식, 조소왕, 박은식 선생님 등이 이 이론을 정립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10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